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2강이죠. 12강 이제 한류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방송 한류와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앞 시간에 이제 음악 한류, 그러니까 한류의 이제 의미와 더불어서 음악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죠. 여러분 듣고 좀 한류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더 높아지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방송 한류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라든지 예능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되고 있고 인기를 어떻게 얻고 있고 또 그러한 문화적 영향력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영화 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뭐 영화 한류는 뭐 대표적인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된 게 굉장히 한국 영화사 100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나머지 이제 어떠한 그 영화 전체의 영화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송 한류의 실태를 좀 살펴봅시다. 지금 현재의 방송 한류의 현황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방송 한류가 되고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영상 제작 시스템 변화의 구체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요. 영상 제작 시스템 변화의 구체적 성과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있던 어떠한 케이블 방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전에 이제 지상파 3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있고 이 지상파 3사에서 과거에는 이 지상파 3사를 통해서 어떤 방송 송출이 이루어지면 그거를 각 가정에서 이제 과거의 한국 같은 경우죠. 방송 수신용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TV로 들어오면 그 TV를 보는 것으로 그와 같은 형식의 어떤 방송이 이루어졌다면 이 케이블 TV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 방송들을 자유롭게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케이블 TV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송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됩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상파 3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 KBS, MBC, SBS 이 방송 이게 지상파 3사거든요. 이 세 개의 방송국만이 어떠한 방송의 전부였는데 이제 거기에 케이블 TV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케이블 채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케이블 채널들을 통해서 각 그러니까 특성화된 케이블이죠. 지상파 3사는 종합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뉴스도 하고 그 다음에 연예도 방송 에 대한 그 방송 연예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케이블 TV가 되면서 이 종합 편성권은 지상파 3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종합 편성 채널로 몇 개를 한정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JTBC하고 그 다음에 MBN, 그 다음에 채널 A, TV조선 이게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케이블 TV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각 분야별 그러니까 종합 편성을 할 수가 없고요. 각 분야별 특성화된 케이블 T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OCN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전문 채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VN 같은 경우는 예능 전문 채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TN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전문 채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어떠한 그 특성화된 채널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기게 되면서 케이블 TV가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OTT 서비스로 확대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OTT 서비스라는 건 케이블 TV와는 조금 또 다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케이블 TV라는 것은 케이블 선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OTT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 동영상 온라인이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되겠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그 인터넷망이 구축된 곳에서는 모두 시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OTT 서비스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되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집에 케이블선을 연결해 가지고 연결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OTT 서비스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킨 거고 편의의 수월성이 가지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케이블 TV는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고요. OTT 서비스가 어떤 대세로 굳어진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TT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서 방송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완성작이 안정적으로 수출되고 있죠. 또한 포맷 등의 형태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판매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IP 판매가 과거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IP 이를테면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그 어떠한 포맷이 판매가 될 때, 뭐 예를 들면 올드보이라고 해봅시다. 올드보이가 판매가 될 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어떠한 영화라는 것은 외국의 어떤 작품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우리가 판권을 사가지고 오는 형식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작품이 외국으로 판권이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올드보이를 비롯해서 그 시기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2000년대 한 중후반 정도가 되겠죠. 중후반 이후에 오게 되면 이제 그거 포맷이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IP 판매가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현재의 한국의 어떤 방송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숏폼 등 새로운 영상 분야에서도 한류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숏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숏폼이죠. 폼이 있는데 숏, 짧다는 겁니다. 이 숏폼의 새로운 영상 분야가 등장하게 된 것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 그 유튜브의 그러니까 동영상 재생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거의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가 않죠. 짧은 건 5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를테면 기존의 그 무한도전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도 유튜브 안에다가 5분 순삭이라고 해가지고 5분짜리로 재편집을 하게 됩니다. 5분 그러니까 무한도전의 그 많은 그 회차의 그 방송들 중에 재밌는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5분 동안 이렇게 재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5분 손삭 안에 나와 있는 무한도전의 내용을 보고 재밌으면 또다시 그 무한도전을 볼 수 있는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본편 안에서의 전체 방송분을 재생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숏폼 짧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과거의 것들도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새로운 영상 분야로. 그게 이제 현재의 방송 한류의 현황 중에 이제 영상 시스템 제작 변화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를 했죠. 이제 글로벌 OTT 서비스, 아까 이제 OTT 서비스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애플 TV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어떠한 그 거대 OTT 서비스들이 한국에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한국 안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OTT 서비스의 1위가 이제 그 넷플릭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의 그 넷플릭스의 성공을 보고 나서 그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던 디즈니 플러스가 OTT 채널을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OTT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어떠한 드라마라든지 영화, 예능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우리나라도 역시 들어와 가지고 이 어떠한 기존의 케이블 TV를 거의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 지상파 3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웨이브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웨이브라는 걸 OTT 서비스로. 근데 실질적으로 OTT 서비스 웨이브가 시장 점유율 면에서 넷플릭스와 상대가 안 돼 버리고 있죠, 지금. 그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그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면서 한국 그 방송 시장 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저기 뭐야 킹덤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크게 그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1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한 30조 정도의 수익 창출 효과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 나왔다. 그럼 왜 그렇게 나왔느냐 했을 때 동영상 서비스를 전 세계가 다 본 것도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넷플릭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이익 창출의 효과를 나타내서 한 30조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 같은 미국에서의 또 다른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한국 시장을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콘텐츠가 지금 한류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안에서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콘텐츠의 우수함을 갖다 인정하면서 여기 안에서 여기에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새로운 자체 드라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 방송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제 한때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관계가 좀 악화되었을 때 수출 감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게 이제 대형 작품 위주로 글로벌 OTT의 서비스로 수출을 감행하게 된 거라는 거죠. 더불어서 영상 수출의 어떤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상 수출을 어떤 주도하던 지상파 방송 3사의 수출이 주를 이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잘 만들어 좋은 그 이를테면 케이블 TV에서 만든 좋은 작품들이 수출이 되는 경향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사랑의 불시착 같은 그런 것 드라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는 지상파 3사에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영상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지상파 3사 드라마가 최고야라는 시대는 이미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자본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대기업들 이를테면 CJ죠, CJ.
CJ 같은 경우에 이 앞번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제 그 식료품 회사였지 않습니까? 식료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CJ 엔터테인먼트라는 어 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차리고 나서 거기 안에 다양한 케이블 TV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히트하는 그런 예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상파 3사에 있던 어떤 스타 PD들, 작품을 잘 만드는 스타 PD들이 대거 그 그쪽 방송 3사, 그러니까 지상파 3사에서 이쪽 케이블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스타 PD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영석 PD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영석 PD가 원래 처음에 그 KBS에서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굉장한 스타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영석 PD가 나와가지고 이제 케이블 TV에 가가지고 여러 시리즈들을 히트시키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꽃보다 청춘이었거든요. 할아버지 4명이 그 여행 가는 이야기를 다뤄냈죠. 그 다음에 삼시세끼 시리즈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밥 해 먹고 사는 거 말 그대로 세끼 해 먹고 사는 그 과정을 그려내는 삼시세끼 같은 것들. 그런 류의 어떠한 그 아주 뛰어난 예능들 어떻게 보면 재미와 흥미를 모두 섭렵한 그런 예능들을 계속 선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기존에 있던 방송 3사의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PD들이 많이 대거 빠져나가죠. 그 빠져나간 가지고 케이블 TV에 유입되게 되면서 케이블 TV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당연히 영상 수출의 어떤 주도권이라는 게 이제는 케이블 TV 쪽으로 거의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텐트폴 드라마죠. 그러니까 수출의 편수는 줄어들었는데 수출의 이익은 수출액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라는 것은 결국 텐트폴 드라마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큰 규모로 만든 상업 드라마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떠한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도 주도하고 있지요. 그런 텐트폴 드라마들의 확대를 또 하나의 어떠한 방송한류의 현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지상파 역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를 모색하게 됐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지상파 중심의 OTT 서비스인 SK텔레콤과 손잡은 웨이브죠, 웨이브. 그래서 SK텔레콤이라는 어떠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휴대폰 시장의 1위죠. 지금 1위 업체와 손을 잡고 웨이브라는 그러니까 그 SK텔레콤도 역시 그 SK텔레콤 자체에서 OTT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상파 TV의 어떠한 그 영상물들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웨이브를 출범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 넷플릭스 기치를 내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상파 3사에서도 그러니까 웨이브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웨이브에만 그 작품을 주는 건 아니죠. 동백꽃필 무렵 같은 경우에는 그 넷플릭스에다 그걸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동백꽃 필 무렵 원래는 이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그래서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은 이제 김유정의 작품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드라마가 공효진 주연의 영화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천연대 애가 있는 그 엄마와 그 다음에 시골에서 자기가 원래 이제 그 시골에 살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천연대 그 시골 마을로 귀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
강하들이 아마 나왔던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그 공효진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둘이 그 시선은 차가울 거 아닙니까? 처녀인데 애가 있는 처녀에 대해서 곱게 시선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아주 재밌게 잘 그려낸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다 보진 않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뭐 이를테면 짤툰이나 짤방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나오면 그 부분들을 캐치해가 조금씩 봤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굉장히 흥미롭게 잘 그려진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의 오리지널 제작 투자가 시작됐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킹덤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그 어떠한 조선 갓이라는 그 모자 자체가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좀비물이라는 것은 서양 좀비물이라는 것은 항상 그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좀비들의 형태라든지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킹덤은 그 좀비들을 어디로 소환해 버립니까? 조선이라는 동양의 어느 한 나라로 소환을 해버리죠. 시간 여행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동양의 한국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 서양인들이 보기에 복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한복이라는 동양적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좀비들 역시도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들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다양한 그 드라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거죠. 그 넷플릭스가 그 각 나라들의 대표적인 그 어떠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캐치해가지고 오리지널 드라마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협물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오리지널들이 굉장히 좀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것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차피 넷플릭스도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투자라는 것은 뭐 충분히 기업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성공을 해도 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극한에 내몰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자본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1등을 했던 사람이 그 420억인가 그 많은 돈을 차지하고 나서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그 이런 거죠.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그 돈을 쟁취해가지고 결국 1등을 해서 돈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 쓰려고 봤더니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엄마가 돌아가 버리시고 안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허탈함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 욕망의 어떠한 허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려고 하면 이런 거죠. 인류의 보편적인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캐치해내 가지고 그것을 영상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자체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을 제가 어렸을 때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달고나 같은 이제 뽑기라 그러거든요. 일명 뽑기인데 그 달고나를 저도 그 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에서 그 달고나를 정말 이렇게
침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긁으면서 뜯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추억들이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소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재밌는 거죠. 재밌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일조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유통 질서가 다양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기반의 어떠한 해외 수출 확대가 수출로 이어져 가지고 해외 노출 확대가 수출로 이어져 가지고 뉴 미디어 영상 사업자와 독립 제작사가 어, 해외 플랫폼으로 직접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상파 3사와 연결이 돼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그러니까 독립 제작사가 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상파에 이렇게 납품하는 형식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상파 3사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양화됐고 다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 독립 제작사들이 그러니까 지상파 3사에만 그 작품들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나 지금 이제 들어온 저기 뭐지 지금 넷플릭스 외에도 뭐 이제 OTT 서비스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막 속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독립 어떠한 자체 드라마라든지 예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데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그 어떠한 자신들의 만들어진 드라마나 예능들을 팔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독립 제작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고요. 그만큼 더불어서 뭡니까?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유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그 지상파 3사가 요구하는 데에 따른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그거를 떠나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상상력이라든지 구성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을 훨씬 더 가지면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방송 한류의 시청자층이 확대됐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한류의 중심이었던 일본과 동남아 이후 그다음 중국을 벗어나서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죠. 전 세계로 어떤 방송 한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째로 포맷 수출이 확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 형태의 판매를 통해서 제작이 현지화되면서 문화의 어떤 차이를 극복하고 수출 지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맷도 기존에는 그 드라마 하나만 파는 그러한 포맷이었다면 이제 통으로 판다는 거죠. 전체를 갖다 다 묶어가지고 판권 자체를 굉장히 크게 팔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만큼 한류의 콘텐츠가 방송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을 본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이러한 방송 한류의 핫 이슈를 좀 봅시다. 먼저 대영화죠, 대영화. 큰 작품들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덤이 성공을 했던 게 이제 그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이제 OTT 서비스에서 그 쉽게 얘기하면 자본을 많이 투자하는 거죠. 자본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OTT 수출 기회를 갖다 확대시켰고 제작 규모를 갖다가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이 산업 전반의 질적 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투자 리스크를 가능하면서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한 편이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한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넷플릭스 안에 오리지널 드라마들을 보면 모두가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성공을 해도
그 나머지 것들의 어떠한 그 투자했던 투자액을 다 회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계속 그 어떠한 전 세계의 그 시장 안에서 그것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할 거라는 거죠. 더불어서 미국의 스트리밍 전쟁이죠. 바로 디즈니 플러스 출시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한국 시장 안에서의 어떠한 그 선점 효과를 지금 넷플릭스가 톡톡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 주자였던 넷플릭스 입장에서 후발 주자인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그 자본력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안에서 디즈니를 넷플릭스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의 OTT 서비스의 그 영향력을 놓고 보면 넷플릭스가 아직까지는 디즈니 플러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우위를 지키려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디즈니 플러스에는 후발주자로서 이제 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다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또한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전략을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한국이. 더불어서 문제점도 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대형화 때문이죠. 대형화 때문. 대형화 되다 보면 결국 중소독립 제작사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경우 다양하고 폭넓은 영상 콘텐츠의 제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것들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 작품 위주로 지나치게 넷플릭스에 의존해 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넷플릭스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3사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넷플릭스도 그러한 거대 공룡의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한국 안에서의 콘텐츠라는 게 넷플릭스 위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게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것에 대한 염려와 부정성들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제 쇼폼이 팔린다죠. 다변화의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중심으로 쇼폼 영상 제작이 영상 전략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스튜디오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짧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쇼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투자비도 적은 반면에 투자액이 적게 들고 어떠한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지만 그게 유튜브라는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팔려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방송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서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영상의 어떤 팬덤 구축에 있어서 유튜브를 활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 방송사들이 과거의 어떠한 영상들을 재편집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송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고전 영상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오리지널 것들을 다운받아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어떠한 그 수출의 그러니까 이익의 길을 열어놓게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종의 팬덤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팬덤.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재밌어요. 그러면 무한도전 5분 순삭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걸 보게 되면서 야 무한도전의 최고야라는 그런 팬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고전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그것이 오리지널을 보게 만드는 효과를 내면서 이익 창출을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순환고리 안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뉴미디어 기반의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전략을 IP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팬덤이 구축이 되면 지적재산권인 IP의 가치가 점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시리즈 판매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영상물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한국 영상물들 중에 성공했던 것들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요즘 만들어진 드라마, 얼마 전까지 만들어진 드라마, 그 다음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들이죠.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그 드라마 안에서 이를테면 사랑의 불시착 안에서 거기에서 손예진과 현빈을 보고 나서 야 정말 재밌고 이 사람들 연기 잘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또 다른 과거의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 고전물들, 과거의 어떤 제작되었던 영상물들까지 찾아보게 만들어서 IP의 가치를 점점 높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됐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구독자와 시청자의 행위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거죠. 빅데이터죠. 일종의 빅데이터. 그러니까 유튜브가 시청자 데이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어느 부분의 것들을 좋아하고 많이 보느냐를 갖다가 빅데이터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개인의 정보가 다 노출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카드 회사에서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어디에 소비를 했는지를 빅데이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집을 몇 번 갔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을 몇 번 갔고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외식 패턴이 나오거든요. 밖에서 밥을 사 먹을 때는 주로 어디에서 사 먹더라. 그런 빅데이터가 나와 버리면 카드 회사에서 다음에 어떤 이 사람이 그 자신들의 카드를 쓰게끔 만들 때 할인 쿠폰을 보낼 때도 그 사람이 그 빅데이터 안에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그러한 쿠폰을 이를테면 이 사람은 봤더니 1년 동안 봤더니 레스토랑을 중국집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대. 그러면 그 레스토랑 할인 쿠폰을 보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 음식을 사 먹는다는 거죠. 왜?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거든요. 개인의 정보에 의해 가지고 개인을 빅데이터가 조종해버리는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 영상물로만 본다면 그 시청자들의 그 행위 데이터,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시청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많이 보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향후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쇼폼의 어떠한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지적재산권이죠. 그래서 포맷이 팔리는 거죠. 그 다음에 IP 활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맷 수출이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양하게 한국의 어떠한 그 방송 포맷들이 팔려 나간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중국에 주로 많이 팔려 나갔었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떠한 한국이 진짜 한 2, 3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그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이 그 폼을 사왔거든요. 포맷을. 그래가지고 한국화한 걸로 만들어서 해가지고 성공을 많이 거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수입을 하던 입장에서 한국이 포맷을 수출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만큼 영상 제작 컨텐츠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커진 거죠.
그게 이제 폼의 수출을 글로벌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P를 기반으로 한 해외 비즈니스의 기획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지향,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포맷을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고 이런 형식이 이제 향후의 어떤 수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비즈니스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안에 부분적으로 한국적 요소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게 이제 한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국내 콘텐츠 IP를 활용한 방송 영상의 제작. 그러니까 웹툰과 웹소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웹툰이 아니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웹툰이라는 것은 한국이 만든 포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어떤 웹툰의 주도권을 아직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웹소설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웹툰과 웹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드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어떠한 각 그 영역의 넘나듦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웹툰만 볼 거야, 웹소설만 볼 거야가 아니라 웹툰을 영상물로 만들고 웹소설을 영상물로 만들고 혹은 그 만들어진 영상물을 웹툰으로 만들고 웹소설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넘나드는 게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영상물의 그러니까 이런 그 영역의 파괴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콘텐츠 제작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방송 한류는 어떠해야 되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적 측면에서는 향후에 작품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한국인들만을 위한 콘텐츠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콘텐츠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 측면에서 다양성을 가지면서 작품의 수준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들로 떠올랐다는 거죠. 더불어서 글로벌 OTT 사업자와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죠. 이제는 이제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방송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질 좋은 한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통해서 발전한 영화계처럼 방송 시장 역시 대형 드라마의 꾸준한 제작을 통해 가지고 해외 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다양성과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죠. 궁극적으로. 또한 방송 콘텐츠의 IP 가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인 IP 중심의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가지고 개별 작품의 어떤 수출 실적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팬덤을 구축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팬덤, 앞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음악 한류 말씀드렸듯이 그 BTS의 아미라는 팬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를테면 미국의 아미들이 정치에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 BTS가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을 가진 그들이 어떤 팬덤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사회의 긍정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방송에서도 역시 그러한 팬덤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의 어떠한 좋은 콘텐츠들, 한국 드라마나 이런 한국 방송들을 보면 폭력적인 게 별로 없지요. 폭력적인 게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은 조금 예외인 경우요. 폭력적인 게 별로 없고 굉장히 선한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독특하게 유교적 가치를 가지면서 그것이 어떤 사회 안에서의 금기로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된다면 전 세계인들 역시 어떠한 그런 선한 영향력 안에서 한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팬덤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그 국가에 펼쳐내게 된다면 그건 아주 그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향후에 어떠한 한류의 방송 한류의 어떠한 긍정성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어떤 방송 한류의 실태를 좀 이야기해 보는 것을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46분이나 흘러가 버렸네요. 듣느라고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